자, 일단 이 수업은 내신 대비로 먼저 진행하는 수업이고, 그래서 제 평소 문제풀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고, 사실 수능은요, 진짜 해설하라면 10분에도 해요. 깔끔하게 딱 답이 딱딱 떨어지는 시험이고, 나올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막 디테일이 달라져 버리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도 그런 놓치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보통 주황색 형광펜 치는 거는 수능에서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녹색 형광펜 치는 거는 내신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표지라는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럼 봐. 우리 표지라는 건 뭐냐면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지시표지와 연결표지. 연결표지는 연결 기능인데 단순히 연결이 아니라요, 논리적 관계를 부여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런 거야. 우리가 영어로 보면 좀 더 와닿을 수가 있어요. 모국어가 아니니까. but 같은 경우면요, A와 B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국어에서는 그러나 같은 거겠지. 두 번째, A and B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순접이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위계가 동일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 얘 투부정사 쓰이면은 얘도 투부정사 써야 된다는 거, 얘 동명사 쓰면은 얘도 동명사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논리적 위계가 동일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같은 종류가 와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국어로 바꿔 쓸 줄 알 거니까 국어로 당연히 바꿔 써놓으시고. 세 번째, 예를 들면 포이즌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럼 봐봐, 얘는 앞쪽이 상위 개념이고 뒤쪽이 하위 개념이야.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게 바로 연결표지라고요. 그래서 수능 국어를 읽어나갈 때 얘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고 생명 중에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표지라는 개념이 수능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한 5년,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 동시에 이제 국어라는 과목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그냥 옛날 스타일대로 아직도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모국어다 보니까 그냥 공부하다 보면 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가지고 너무 이제 이 표지의 기능들을 잘못 알고 있어서 좀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어요. 필기 다 해놓으시고요. 필기 안 하냐? 갑자기 영어 쓰면은 필기 안 하는 거야? 두 번째, 지시표지는 말 그대로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또 왜 중요하냐면 지시를 하는 순간 당연히 지시 대상의 정보 가치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굳이 그 대상을 콕 집어가지고 정보를 추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됐니? 그래서 일단 표지라는 개념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표지라는 개념을요 제대로 설명하는 시중 해설지를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20초 드릴 테니까 시간 관련 표지를 정확하게 찾으세요. 시간 관련 표지를 정확하게 찾으세요. 샤프로 동그라미를 정확하게 쳐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슨 뭐 매산비 뭐 이런 거 있잖아, 매산문, 거기도 내가 보니까 해설이 잘못돼 있고, 이거 제일 유명한 기출 해설이 요즘은 그거 안 보는 것 같더라. 마르고 델토로이라는 기출 문제가 있어요. 거기도 해설이 잘못돼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아니라 애들이 들고 와. 이거 맞아요? 뭐야 이거? 해서 보면 틀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여러분 이제 시간과 관련된다고 하니까 그냥 시간이라는 것에 딱 집중을 해서 찾다 보면요, 예를 들면 봐봐, 융이 2년.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체크하지 않아요. 왜? 융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이거야. 물론 단어 뜻을 모르면 처리를 안 하는 건 맞거든.
그런데 여러분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봐. 여기 나와 있는 얘 이름이 뭐니? 영어에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 배워야 돼, 얘들아. 국어도 마찬가지. 이걸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얘를. 하이픈 또는 대시 또는 슬래시 같은 것들이 있지. 그 슬래시는 사선이 슬래시고 하이픈 또는 대시예요. 그러니까 얘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얘도 일종의 표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런 기호가 나오면 되게 중요한 거야. 다시 얘기한다. 여기 있는 얘도 일종의 표지인 거야. 됐니? 두 번째, 융이라는 게 여러분이 뭔지를 모를 거야.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아마도 무슨 2년, 무슨 12년, 연호 같은 거지. 연호 같은 거. 연호가 뭔지 알죠? 황제가 등극을 하면 그 황제가 등극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2년 세는 거. 됐니? 그러면 이 자체가 뭐냐면요. 구체적인 시간대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표지죠. 그러니까 지시표지, 다시 시간과 관련된 표지 가에서는 얘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거야. 나에서 찾으라 그러면 죄에다 3월을 찾고 있어요. 3월은 표지가 아니야. 왜? 봐봐. 표지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두 번째, 지시하거나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시라는 건 뭐냐면 쉽게 하면 지시 대명사를 얘기하는 거야. 지시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역할도 아니잖아. 맞죠? 명사지 그냥. 두 번째, 연결해줘야 돼요. 연결 기능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3월은 지시 표지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3월은 시간 표지가 아니야. 이해됐어요? 이건 엄밀하게 틀린 거야. 얘를 시간 표지라고 해석하는 건 엄밀하게 틀린 거야. 자, 그러면 찾아봐. 그럼 찾을 수 있어요. 찾아. 이건 찾아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쉬워. 못 찾는 건 말이 안 돼. 필기하시고 찾아봐요. 나에서. 이 정도 힌트를 배웠으면 찾을 수 있어 이제. 찾았네. 여기 보이죠? 그해. 지시어잖아. 그라는. 그래서 여기에 그가 지시어고 해가 시간 표현이니까 이게 나에서 시간을 표시하는 표지였던 거야. 됐죠? 그래서 가에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융이 2년, 나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해, 이게 시간 관련된 표지야. 아시겠죠? 자, 그럼 당연히 봐봐. 시간적 배경을 설명한 거잖아. 당연히 시간적 배경이 세팅됐으니까 시적 분위기. 분위기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상황이에요. 상황 관련된 정보들이 주어지면 전부 다 분위기입니다. 당연히 얘는 100% 맞겠죠, 그러면. 왜? 시간 배경이 있고 시간적 배경, 배경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고 배경에 관련된 정보들을 줬다. 분위기, 상황 정보를 준 거는 100% 맞는 선지야. 그러면 1번 선지 같은 건 우리가 어떻게 찾았어야 되는 거냐? 내신이었다면 왔다 갔다 했다면은 시간 관련된 표지를 찾아서 풀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찾다 보잖아. 시간이 너무 부족해, 사실은. 그래서 내신에서 암기라든지 평소에 이렇게 눈이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빨리 해놓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중학교 때 이걸 아예 연습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예비고일 중에 진짜 막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당연히 걔네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했더니 모르더라고. 아마 여러분도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우리가 작년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 끝나고 정신이 없었어. 이제 좀 우리가 노멀한 상태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세나 분위기가 많이 잡혀가고 있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반도 이제 분위기가 이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은 에이스들이 남아서 저는 이런 스타일로 수업을 쭉 끌고 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지? 딱 이쯤 얘기할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을 거니까.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잖아요. 조교생들도 그렇고 반 분위기가 딱 보이거든. 뻗대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지금 에이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수업 분위기는 많이 좋아질 거고 집중합시다. 자, 계속해서 2번 선지. 자, 과거 시제를 활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봐봐. 과거 시제가 뭔지는 알 거야. 설명 안 할게. 서사적 사건. 그러니까 즉 이게 시지만요. 서정, 감정 표출 장르지만 서술 방식에서 스토리텔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인 거죠.
결국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2번은 주제를 묻는 거고요. 수능에서는 주제를 어떤 식으로 전개했냐, 즉 주제에 관련된 구조를 묻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일단 정답은 1번 확실하게 100% 나왔으니까 1번인 거고 나머지 선지는 사실 볼 필요가 없거든. 그래도 혹시나 이제 내신 대비로 여러분이 이렇게 꼼꼼하게 개념을 확인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서 연습을 좀 해봤고요. 자, 세 번째 볼게. 여러분이 이 객관이라는 단어가 시에서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감정이나 평가 어휘가 없어야 돼요. 다시. 감정이나 평가 어휘가 없으면 돼. 감정, 평가, 개인의 생각과 관련된 정보들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없다면 그러면 객관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좀 많아진다? 그러니까 정보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국어 개념은 칼로 딱딱 잘라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빨주 파남보처럼 비슷한 거야. 빨간색과 주황색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확하게 빨간색, 얘는 명확하게 주황색은 있어. 그런데 경계가 있다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힘들어하는 부분이 경계에 있는 것들을 힘들어하는데 경계에 있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출제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렇게 명확하게 좀 한쪽으로 사이드로 기울어 있는 애들은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감정이나 개인 생각 평가가 없다면 3번 선지가 맞는 거죠. 근데 아마 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에 이거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는 수능과 내신 둘 다 중요한 건데 이런 정서가 주제예요. 그래서 가는 확실하게 이게 정서 주제가 되는데 나는 주제가 이게 아니야.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요. 대상에 대한 묘사 이런 거는 나의 주제예요 또. 선생님 가도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로 여러분이 내신 대비를 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또는 확인해야 되는 개념어들을 먼저 정리를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수능형과 내신형을 섞어서 고2 스타일로 나오는 내신 문제 대비를 좀 해볼 테니까 좀 이따 문제 풀 때 이런 정리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계속해서 볼게. 청각의 시각화가 뭔지는 알죠? 얘는 공감각적 심상을 물어보는 거고 예를 들면 푸른 종소리 같은 거. 봐봐. 여기서 원관념은 종소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종소리였는데 그게 푸르다고 느낀 거잖아. 눈에 보이듯이 표현했죠. 그러면 그대로 종소리라는 청각을 눈에 보이듯 표현했으니까 시각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게 공감각적 심상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 이 음산하다라는 거는 감정과 정서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면요, 감정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감정은 어떤 느낌이냐면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공감적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옛날에 갑자기 생각난 게 그거야. 옛날에 여자친구가 키우던 개가 있었어요. 그 몸무게가 40kg 정도 로트와일러였는데 너무 귀여워, 애가. 니넨 보면 이제 무서울 수도 있는데 난 너무 귀여워. 애 캐릭터를 알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제가 여자친구한테 생일선물 비슷한 걸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막 좋아하면 이렇게 막 돌고래 소리 나오잖아. 오, 막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오, 막 이런 소리 하니까 갑자기 걔가 강아지가 뭘 한다고. 근데 자기가 더 신나서 팔짝팔짝 뛰다가 괜히 밑에 있는 장판 하나 해먹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애가 덩치가 크니까 좀만 뛰면 이제 막 집에 있는 집기도 막 부서지고 난리 나거든. 그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주인이 좋아하고 말고의 논리는 없어. 그냥 좋아하네? 나도 신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감정과 정서라는 건요 뭔가 전달되는 느낌인 거지 이게 뭐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그렇게는 사실 쉽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더라도 수능에 출제되거나 내신에 출제되는 작품들을 통해서 이 정서에 대해서 또는 감정에 대해서 쓰이는 표현들을 보다 보면 또는 상황을 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잡히실 거고 이걸 최대한 좀 공식화해보고 싶고 논리적으로 하고 싶다면요 상황에 따른 반응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주어지는 상황들이 있으면 인간 반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얼추 이건 좀 논리적으로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이따 얘도 같이 한번 보면 좋겠고
대비라는 개념 먼저 알죠? 대비는요, 차이점 위주인데, 대조는 확실하게 차이점이고, 대비는 대조의 비교 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 중심인 거고, 공통점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대 상황과 본명이 자연의 모습 두 개가 나오면 그냥 대비인 거야. 알겠죠? 얘는 다시 한번 시대 상황과 자연의 모습이 있으면 그냥 대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명력을 또 표현하는 건 또 다른 거야. 자, 생명력이라는 거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있을 필요는 없어. 근데 움직임이 있다든지 인간 수준은 아니지만 의지와 의도를 볼 수 있다든지, 세 번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숨을 쉰다든지 이런 것들. 자, 세 번째 됐고요. 이것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선생님들이 있어요. 단어, 구, 절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 계신데, 알다시피 단어는요 띄어쓰기 단위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는 붙여 쓰죠. 그러니까 조사 제외하고 띄어쓰기 단위가 단어예요. 얘는 아시다시피 의미 전달의 최소 단위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벽히 전달되는 건 아니지만 전달될 수 있는, 의미가 형성돼서 전달될 수 있는 단위인 거야. 구라는 거는 단어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걸 구라고 해요. 그리고 얘가 하나의 문장 품사 역할을 할 때, 혹은 문장 성분 역할을 할 때 구라고 하는 거고, 절은 알다시피 주어 서술어 구조가 있을 때요. 그럼 여러분 대구 형식이라는 건요, 잘 들어, 구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문법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돼. 오케이? 대꾸는 다시 한번 얘기하죠. 문법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문법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관형사 플러스 명사 구조도 있었을 거고요, 명사 플러스 동사 구조도 있었을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인가 두 번째 행이 관형사 플러스 명사 구조에 명사 플러스 동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면요, 봐봐, 꾸가 지금 꾸들이 서로 대응되고 있죠. 이게 대꾸인 거야. 꾸들이 대응되고 있죠. 이게 대꾸인 거야. 정리하면 다시, 대꾸라는 개념은 이렇게, 첫 번째는 문법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용적으로도 어느 정도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문법적으로만 대응된다고 해서 대꾸라고 하질 않아. 내용적으로도 갖춰야 돼. 그런데 잘 들어, 문법적 구조가 완전히 동일한 필요는 없어요. 문법적 구조가 유사하면 되고요, 내용적으로도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유사성이 일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색채 대비라든지, 색채 대비는 색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죠. 그래서 다시 내용적으로도 뭔가 묶일 수 있는 교집합이 있어야 되고, 문법적 구조로도 유사성이 있어야 대꾸라고 하는 거예요. 4번 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이라는 거는 정보가 세밀하게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상화 개념 저번 시간에 설명해 줬니 우리? 기억나 안 나? 형상화 개념 설명해 줬다 손. 다시 해줘야 되니? 너 틀려 설명해 준 거 아니야? 미안해요. 요즘 지금 반이 3개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내가 해줄게. 이번 다시 한번. 형상화 개념 써보세요. 아, 이번에서 안 했구나. 여러분, 형상화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저 밑에다 쓸 거니까 형상화에 대한 정의를 써보세요. 형상은 이거예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냥 들으면 정말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것 때문에 21학년도 9월 평가원 오답률 탑 1이 문학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인데 정말 모르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맛있는 거 시켜줘 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맛있는 거는 예를 들면 족발일 수도 있고 치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술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요, 그냥 전달을 해서는 소통의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소통의 효과를 높이는 게 표현법이기 때문에 이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상화라는 방법을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야, 내가 길 가다 본 강아지가 있는데 말이야, 검정색에 노란색이 섞여 있고 몸무게는 한 40kg 정도에, 근데 애가 되게 귀엽게 웃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뭔진 몰라도 걔가 한 40kg니까 뭐 요만하고 뭐 색깔은 무슨 색이고 뭐 걔가 이렇게 웃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잖아.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같지는 않더라도. 그런데 맛있는 거 뭘 얘기하는 거야 보다는 훨씬 더 소통 효과가 높아지죠. 이게 형상화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야. 추상적이라는 개념과 구체적이라는 개념은 맨날 쓰이거든요. 근데 얘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구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추상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시 상대적인 개념인과 동시에 일부는 절대적인 개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세월, 시간, 너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구체적이지가 않아. 근데 예를 들면 2024년 12월 30일 정오에 만나. 너무 구체적이지. 그러면 못 만날 일이 없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런데 봐봐, 예를 들면 2024년에 만나. 봐, 얘도 얘보다는 구체적이야. 두 개를 비교하면 얘는 구체적이야. 근데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구체적인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또는 예를 들면, 야, 우리 여름에 만나? 우리 겨울에 만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부적인 정보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고, 세부적인 정보보다는 추상적인 정보, 관념적인 정보가 많이 주어지면 많이 주어질수록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예를 들면 사랑, 뭐 맛있어, 아니면 뭐 예뻐, 이렇게 되게 추상적인 형태로 어떤 정보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소통을 할 때 그런 추상적인 단어를 던질 수도 있겠으나 추상적인 단어를 던져버리면 정보 전달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시 같은 경우에서는 작가가 또는 시인이 나름대로 이걸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형상화고, 이 개념을 몰라서 정말 많이 틀려요. 필기 다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봐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숫자가 있거나 지명이 있거나 이러면 거의 절대적으로 구체적이에요.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내용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상호 특성이라는 건 내신에 나올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수능에 나오는 개념이고, 이건 별건 없습니다. 상호 특성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정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보 하나하나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요즘은 현대 국어 교육에서는 이게 서로 관련을 준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석했던 A라는 정보가 이제 B라는 정보로 가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라는 정보로 해석이 되고, 그러면 이 정보가 다시 들어오면서 또 A라는 정보를 또 다른 성격으로 바꾸는, 약간 이런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 지금 샤갈의 그림, 나의 마을에서 받은 그림, 지금 무슨 얘기야? 그림과 시를 엮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별거 없어요. 그림과 시를 관련 지어보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훨씬 쉬워지죠. 왜? 아, 저 시는 샤갈의 그림을 묘사하고 작가의 상상력을 표현했구나. 이게 이제 좀 남자애들도 그렇고, 또 전 여친 얘기하네. 헤어진 지 한참 됐는데 미안해. 전 여친도 그렇고, 미술관 가면 존나 지루해했어. 근데 나는 미술관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관 가면 지루한 사람들은 뭐 그림 뭐 씨발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나면 저는 가서 보면 뭔가 그 미술가들이 표현하려고 했던 느낌들이 좀 잡히거든요. 물론 이제 나 혼자만의 망상일 수도 있겠지. 심지어 그건 위작일 수도 있고 프린팅 된 것일 수도 있어. 근데 괜히 이제 그거 보고 혼자 뽕에 취해가지고 역시 반고흐야 뭐 이지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내 느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어쨌든 여기서는 뭐냐? 그림을 보고 시로 뭔가를 표현했고 그렇게 성격이 다른 두 정보를 엮어보는 걸 상호택성이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상호택성 옆에다 적어드릴게요. 뭐라고 상호택성은? 성격이 다른 두 정보를 엮어보는 거. 그래서 텍스트 상호 간의 정보 처리가 된다. 그래서 상호택성이라고 합니다. 올리브빛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당나귀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눈망울 속에 들어와 있는 마을. 그러네. 지금 그러니까 점점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망울로 되게 원경이라고 하긴 얘기했지만 훨씬 더 확대가 되는데 확대가 되면 또 그 안에 큰 마을이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 그리고 밝고 화려한 색감이 있는데 뭔가 이질적인 이미지들이 막 나열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초현실적인 느낌.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본 인상 플러스 내 고향 마을의 정보를 추가해서 만들어냈대요. 의미를 새로이 만들어냈대요. 작품의 주제는 뭐였다고? 봄의 생동감, 따뜻한 풍경 같은 게 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움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형상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로 표현했다. 됐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1등급 올라가려면 보기를 안 보고 가는 그래서 이미 뭔가 연습이 돼 있는 상태에서 푸는 그런 느낌이 됐다면 요즘 보기 봐도 1등급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고 쭉 갈게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건 원래 중학교 때 끝났어야 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백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하는 거 고등학교 때 두 번째. 이런 개념어들을 정리해드리면 아마 내신에서 판단할 때 속도가 붙겠죠. 이미 저랑 처리가 됐으니까. 수능도 마찬가지. 이런 정보들을 모르거나 애매해서 혼선은 안 생기겠지. 근데 고3 대 3에 늦기 때문에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에 출제될 수 있는 개념어들은 싹 한번 정리가 끝난 거고요. 계속 갑시다.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래 떠나지 않고 이런 건 다들 알고 있으니까 일단 내신 개념어 지급법 쓸게요. 그런데 봐봐. 중요한 건 이거야. 검정 포대기래요. 까마귀 울음소리래요. 괴계희래요. 봐봐. 벌써 내가 표현하는 의미들이 전부 다 부정적 어휘들이야. 그럼 부정적 상황과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그러면서 뭐래? 상스럽지 못한 시대가 온 거죠. 어두운 바람이 온 거죠. 전부 다 부정적 어휘라고. 선생님, 백성의 순탄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은 순탄하고 순박하더라도 시대가 그렇게 흉흉하다고요. 그래서 가연에는 사실은 시대 배경을 세팅한 거예요. 왜? 융이 인연을 봐서 또는 세대라는 단어를 봐서 그리고 시대 배경이 되게 부정적인 것도 세팅을 한 거죠. 그런데 봐. 그래도가 나온 거야. 그럼 이 논리적으로 역접이라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시대 배경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아까 얘기했다. 이런 논리 구조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역접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시대 배경 속에서 뭔가 긍정적인 뭔가가 있었겠죠. 어디가 그래? 우리 집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절 많은 천년을 다채하여, 그러니까 다채하다는 게 많다, 뭐 복스럽다,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긍정적 어이고요. 석류꽃이 피어 있고요. 하늘이 푸르고요. 어머니는 태교를 하면서 어진 생각만 하셨고, 아버지는 의사인데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와 이렇게 독서가 취미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되게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되게 부정적 시대 배경 속에 되게 좋으신 우리 부모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 구체적인 상황으로 전환이 되죠. 제삿날이에요. 그럼 벌써 이것도 부정적이죠.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사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물 장지 안에 법문 욕내, 사대주의, 욕된 후에 전부 다 부정적 인식이죠. 어디에 대해서? 자신의 핏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은 훌륭하셨지만 우리 민족의 어떤 살아왔던 성격이나 방식을 보면 사대주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양반이라는 귀족 계층을 지키기 위해서 좀 떳떳하지 못한 행동들도 했을 거고, 그런 행동들이 나는 되게 욕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욕되다 이런 것도 다 평가죠. 평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주관적이라고요. 그래서 슬프다 이런 것도 이제 감정어이고요. 내 스스로 고고의 곡성을 지은 것이 아니련만. 봐봐. 지금 아이가 태어난 것과 죽어서 짓는 곡성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어인데 나는 무슨 얘기냐? 왜 탄생의 울음이 죽음의 울음과 연결이 됐을까? 왜?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핏줄이 그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리고 그런 부정적 인식 속에 나의 탄생을 얘기하는 그런 신 거죠. 됐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잡히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 이 주황색은 내신 및 수능 둘 다 출제 포인트고요. 좀 더 내신에서만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급법이라든지 융의인형 같은 시간 표현이라든지, 하나 더 봐봐. 니, 오 이런 건 봐봐. 떨어졌다라고 하면 돼 니로 바꿨죠. 지었다라고 하면 돼 지었다오로 바꿨죠. 이런 걸 다 뭐라 그러냐면 의도적이라는 건 지우고 어조 변화라고 하고요. 이런 어조 변화는 100% 영탄법이에요. 당연히 이 느낌표도 영탄법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출제하실 수 있다면 이런 부분 출제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 고, 고, 다 지금 어미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미 변화도 내신에서는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이 어미 변화 포인트나 의도적 어조 변화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내신에서 출제될 수 있는 건 다 출제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계속 보시고 샤갈의 마을에 내린 눈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를 봤으니까 이미 좀 알고 있는 상황 같아. 지금 화자는 뭘 보고 있는 거야? 샤갈의 그림을 보고 묘사하고 자신의 고향 이미지를 엮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봐봐 얘들아, 아무 생각 없이 볼 게 아니라 3월에 눈이 오는 게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3월에 눈이 오잖아. 되게 예뻐요. 왜 예쁘냐면 우리가 예쁘다는 감각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특이한 것들도 때때로 이상하지 않으면 예쁠 수 있어요. 그래서 3월이면 다 새싹이 돋고 꽃도 튀어나왔는데 거기에 또 눈이 오는 게 또 느낌이 또 다르거든. 그러면 이제 3월이니까 눈이죠. 봄이죠.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 바르르 떤다. 잘 봐. 정맥인데 그게 새로 돋았대. 그게 바르르 떨고 있대. 정맥이. 이게 전부 다 움직임에 관련된 것이고 새로 시작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고 새싹과 관련되어 있고, 그렇다면 살아서 움직이는, 즉 생명력에 관련된 이미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명력 이미지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고, 그리고 눈이 내리는 장면을 쭉 묘사를 하고요. 제일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생각하기에는 그 그림도, 그 다음에 우리 고향 마을도 정말 예쁘지 않았을까? 동시에 샤갈의 마을에 샤갈이 그렸던 그림에서 느껴지는 감정 같은 걸 표현하는 그런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제 정리할게요. 가작품의 주제는 상서롭지 못한 시대 배경과 어진 부모님, 하지만 민족의 어려움 속에 태어남,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에서는 샤갈의 그림과 고향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결합하여 묘사하고 있는 시. 이 정도면 작품 주제는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결국에는 주제에 내용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 다 정리가 돼 있고요. 얘가 정리돼 있으면 선지 판단은 되게 쉬워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봐. 시간 표지. 왜? 봐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가에서는 뭐가 중요했던 거야? 네. 시대 배경 중요했죠. 두 번째, 나에서는요. 맞아요. 역시 3월은 원래 틀린 거야. 하지만 3월 플러스 뭐 그 해. 이런 시간 배경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 표지를 줬네. 그래서 배경을 세팅했네. 분위기를 세팅했네. 이게 작품의 초반부 도입부기 때문에 당연히 1번 선지 정답 바로 끝날 수 있겠죠. 계속해서 34번 볼게요. 지금 봐봐. 1번 선지 A에서 청각의 시각하래. 그럼 봐봐.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자, 원관념은 뭐예요? 까마귀 울음소리죠. 그리고 그것을 검정 포대기 같다라고 보조관념으로 표현했고, 그러면 청각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표현한 것도 맞아. 그리고 내신에서는 이런 거를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니까 제가 설명드린 건데, 녹색으로 쓴 거는 수능에선 안 물어본다고. 그래서 제가 평소 수능 수업을 할 때는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1번 선지 괜찮고, 여러분이 수능을 풀 때는요, 음산한 시적 상황, 이쪽에 초점 두고 가시면 훨씬 판단이 빨라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시인이 태어난 시대 배경을 보면 맞죠? 상스럽지 못한 시대니까. 자, 두 번째. 맞아요. A에서는 그게 시대 상황이야. 시대 상황은 안 좋지만 화자의 집은 굉장히 좋았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모습, 생명력 역시 가능할 것 같고, B에서는 보시면은 자연의 모습들이 있고 자연의 모습들이 막 피고 이런 것들 보면은 생명력 이어질 수 있겠네요. 자, 3번 선제 볼게.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는 맞잖아. 네 번째. 근데 정답은 4번이라는 거예요. 왠지 봐봐. 중요한 건 이거라고. 그러니까 수능에서 묻는 건 결국엔 주제예요. 근데 가작품의 주제는 아직 여러분 보셨다시피 긍정적이지가 않아. 되게 지금 이 화자는요, 자신의 탄생조차도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거든. 그래서 감격이 아니라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 정답 역시 4번이었던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됐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울음소리와 관련해가지고 탄생과 죽음을 엮어놨으니까 상반된 의미까지도 오케이. 되셨죠? 필기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필기는 체크할 거니까. 그리고 목요일 수업은 이런 스타일로 안 갈 거야. 목요일 수업은 완전히 수능 느낌 문제 푸는 걸로 갈 거니까 잘 하시고, 내신 대비는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5번 볼게요. 자,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고향말에 투사해서 표현한 것이고, 네, 보기와 작품 연결해보면 오케이예요. 2번 선지. 3월의 눈, 봄을 바라고 있는 사나이, 새로 돋은 동맥. 사실 이게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힘들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3월에 눈을 내리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굳이 사나이가 있고요. 정맥이 있고요. 뭔가 연결고리가 없어. 그래서 그걸 이질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질적 이미지를 통해서 생동감도 표현했다. 어쨌든 보기랑 작품 연결하면 가능할 것 같고. 3번 선지 볼게. 날개 하늘 지붕 굴뚝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했을까? 이 공감각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확인 바로 해볼까? 정답은 3번 같네요. 봅시다. 날개 하늘 지붕 굴뚝. 날개. 수천 수만의 날개. 그냥 시각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와. 그냥 시각이잖아요. 굴뚝을 덮었다. 그냥 시각이잖아요. 그 무엇 하나 다른 감각도 없이 시각인데요. 정답은 3번이구나. 얘는 개념으로 판단되는 13%에 해당하는 문제였네요. 되셨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다시 한번. 시인이 봤을 때 이 작품은 따뜻한 봄의 이미지.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았다. 다시 한번 그림 속 풍경 플러스 고향 마을 이미지. 보기와 작품 연결해주면 나머지 선지들은 괜찮고, 오케이, 그러면 개념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였고 전부 다 시각이었기 때문에 공감각 틀렸구나. 정답은 3번. 이 느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은 잠깐 여기까지 할게요. 자, 끊어봅시다.